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인적성 시험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면접이 또 사람을 대하는 거고 마지막 관문이다 보니까 더 좀 긴장을 많이 해서 몸도 굳고 또 이 손이 덜덜 떨려서 준비한 그 기량을 다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이 떨리는 상황을 바로 생리적 떨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잘 이겨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전에 손떨림을 줄이고 싶다면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홍차 등을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힘을 꽉 주고 있다가 딱 들어갔을 때 힘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고 또 진심을 다해서 면접에 임하면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진 씨가 전해준 면접의 팁과 함께 알찬 정보로 많이 꾸며봤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답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준생들이 완전 정복해야 할 기업이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저희와 함께 공채 승리를 위해 함께하실 분은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진원쌤이 금융권까지 진출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금융권 준비하던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또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 진원쌤을 보고 네. 지금 실제로 취업 전선에서 그 금융권 분위기가 어떤 편인가요? 일단은 지금 소위 5대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이 지금 이제 2,100명을 채용했습니다. 역대급 채용인데요. 네. 지금 이제 뭐 필기 발표도 나고 하니까 조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 5대 시중은행 못지않게 준비를 해야 될 곳이 이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새마을금고에 전략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현재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채용 공고와 일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신세미 캐스터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새마을금고 채용 일정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2일 월요일부터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잠시 후 2일 뒤죠. 26일 금요일에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역별 채용 새마을금고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 대구,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울산, 경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원서 접수 시에 채용 권역 내에서 원하는 채용 그 권역을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1순위와 2순위가 복수로 합격했을 경우 1순위로 선택한 곳에 합격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절차는 지원자 접수를 받고 인성검사 및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11월 16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서류 전형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도록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류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오후 4시까지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이제 잘 마무리하셔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새마을금고 저희가 뭐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처럼 오며 가며 많이 봤는데 좀 어떤 기관인지 진원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취지하고 현황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은행법에 따라 설립이 된 것처럼 새마을금고 또한 그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 네. 취지를 보자면 일단 개, 둘의
향약 등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의 협업 정신을 계승을 해서 전한다는 취지로 조합 회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큰 이제 은행의 형태가 됐는데요. 그래서 국민결제 경제 발전이라는 큰 미션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자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기능, 금융에 관련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제 금고 수는 1,315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동네에서도 보셨을 건데요. 네. 거래자 수 또한 엄청나게 많고 자산 규모 또한 150조가 되는 정도로 오. 사실 아까 전에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일하기는 참 좋고 동네 곳곳에서 이제 가치를 전한다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미션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사실상 은행이랑은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제한적 네.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은행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은 저축 및 신용 사업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신과 여신 기능을 다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은행이 조금 폭넓게 하고 있는 부분 또는 그 외환 사업이라든지 펀드 이와 같은 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은행권들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한정돼서 쓸 것이 아니라 이따 자기소개서 때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의 전반적인 금융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체크카드도 발매를 좀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는 뭐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신사업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라고 해서 채용을 한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이 중앙회랑 새마을금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새마을금고하고는 다릅니다. 네. 중앙회라는 말 그대로 중앙회는 이제 본사의 기능을 하는 소위 이제 새마을금고들을 1,300개가 있는 새마을금고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해하시기 좀 편하기로는 어쨌든 새마을금고는 지점 업무이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같은 경우는 그 지점을 관리하는 관리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개별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채용의 이제 과정에 있어서도 중앙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채용은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별개로 이제 새마을금고의 지점에서 근무할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하반기 새마을금고 채용 규모가 또 궁금한데 규모와 함께 채용 전형에 있어서 또 새마을금고만의 특징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전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새마을금고의 채용 규모는 정확한 수치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인사팀의 채용 담당자 아니고선 알 수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에게 공지가 된 것은 0000명 그러니까 이제 세 자릿수를 채용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새마을금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수치를 채용한다. 역대 다른 이제 5대 금융권과 비슷한 수치의 이제 증가를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특이 사항은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지점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그 살고 있는 지역하고 좀 다른 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퇴사율도 좀 높았을 것이고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안 됐을 부분이 있을 것인데 네. 인사팀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실제 이제 지원할 때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선택폭을 넓혀준 것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2부 때 나오겠지만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에서 좀 보고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채용 전형에 있어서도 네. 다른 기업들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채용 자체는 지금 출신 학교라든지 출신지, 신체 조건 등 당연히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 은행들이 고지한 블라인드 채용의 의의를 그대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준 것은 은행권하고 가치가 이제 공통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진원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신의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일반 지점하고는 이제 둘 다 좋은 직장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 생각으로는 급여도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여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처럼 모든 전 직원의 이제 급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인별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법인별로 이제 다트 아시죠? 다트 취업준비생들 많이 보실 건데요. 경영 공시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연봉을 조금 많이 받고 싶고 급여를 많이 받고 싶으면은 그 법인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류 마감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촉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접수 자체가 5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과 지원이 좀 다른 부분은 지원 시에 이제 본인 인증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네. 금융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취준위에서 다룬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그 취준생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제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새마을금고는 이런 것들 강화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또 인증서 가입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인성 검사를 치러야 됩니다. 저 학생 중에도 이제 온라인 인성 검사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보통의 인성 검사는 오프라인으로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을 모르고 있다가 서류 전형을 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 또한 온라인 인성 검사를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온라인 인성 검사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까지 응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인성검사도 치러야 하고 필기시험도 치러야 될 텐데 먼저 난이도부터 짚어주신다면 어떤 편인가요? 네, 일단은 뭐 다른 금융기업의 필기 전형의 난이도하고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실제 공부한 취준생 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되냐면 성과 태도 그리고 성과 능력 그리고 이제 직업 기초 NCS에 기반한 문제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금융하고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이번 6월에 있었던 필기 시험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총 160분 정도가 이제 쉼 없이 진행이 되고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방향과 NCS 기초 능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성과 태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성 검사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90문제 이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온라인 인성검사 받던 사람들은 왜 또 보지 하고 이제 또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본 거하고 실제 필기 시험하고 대조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거짓을 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떨리니까 실제 본인의 속마음이 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때 찍었던 것들을 온라인 때 이제 했던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결을 맞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태도 말씀드렸고요. 성과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적성 검사 공부하시는 것들 연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술이라든지 범주와 시각적 형상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적성 검사는 사실은 팁을 뭐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본 사람들이 점수가 높았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의 통계 결과도 그렇고요. 그 말은즉슨 여러분들이 2번 문제집을 푸는 거하고 3번 문제집 푸는 거, 4번 문제집 푸는 거가 확연히 점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취업준비생들 적성검사는 보통 7건 풀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7건 정도 풀 경우에는 불합격될 가능성이 좀 현저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제 절대적인 노력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중에 이제 수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속력이나 시간을 구한다든지 금액을 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능숙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직업 기초 문제 같은 경우는 NCS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조직 헌신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NC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을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은행에 다니는 멘토 라든지 또는 NCS 책들을 보면은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강조하니까 그 큰 결을 꼭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난이도는 좀 평이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합격의 마지막 관문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 면접의 특징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는 아까 전에 제가 새마을금고 중앙예하고의 이제 차별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면접의 절차 또한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예 같은 경우는 실제 합숙 면접을 보고 또 3차 면접까지 되게 꼼꼼하게 보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 법인별로 이제 조금 유연하게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면접이 조금 간소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선 준비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간소하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덜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고객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비스 마인드, 그다음에 외모적인 것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외모인지를 보는 것도 이제 면접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통은 면접관 4명에 면접자 7명이 들어갑니다. 다대다 면접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다대다 면접인 경우 내 답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거를 경청하는 능력도 중요할 것이고, 아무래도 7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은 7번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면접관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듯이, 나한테는 질문이 안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면접 그 전형에 충실하게 온전하게 집중하고 임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고객을 상대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대다 면접의 형태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면접관들은 지점에 이제 실무 책임자들이 보통 들어가게 되고, 보통 가벼운 공통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코치코치 캐묻는 과거 경험 구조화 면접, 그리고 우리 왜 새마을금고에 지원을 했는지 묻는 차별적인 질문들이 이제 고루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편인가요? 네,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이제 있죠. 왜냐하면 그 지점을 선택해서 면접을 보는 만큼 아무래도 법인마다 아까 전에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법인이 좀 다를 경우 중앙회보다는 조금 관리 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 화두가 된 디지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아마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제 트렌디한 면접 형태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지점을 선택하고 면접을 보는 만큼 1차 면접이 최종 면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새마을금고 면접에서 주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자소서를 토대로 주로 질문들이 출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이런 이제 그 묻고 싶은 바를 묻거나 이제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묻는 형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신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가치관 적합도. 여러분들이 새마을금고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향, 두레와 같은 그런 가치관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의 공동체의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직무 적합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에만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가치관을 실제 고객에게 전달하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재라는 걸 강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비구조화 면접에서는 크게 가치관 적합도와 그다음에 직무 적합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개별 질문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자소서에서 출제가 됐다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원 동기라는 것,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왜 새마을금고냐, 새마을금고 중에 왜 이 지점인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 과거 경험 중에 팀워크를 발휘해서 성과를 달성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묻기도 했으며, 실제 금융권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금융권이 현재 지금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넘어서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일반적인 오프라인 은행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온라인 은행하고의 대처 방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실제 온라인으로 가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고객이 계속 감소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지점의 담당자가 될 것인데 어떤 점들을 어필해서 그런 온라인 고객들을 새마을금고에 오프라인으로 오게끔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지 이런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자소서 전략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항목은 3가지 정도가 되고요. 일단 항목별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글자 수가 좀 긴 정도, 길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네. 그다음에 SK 항목은 되게 꼬치꼬치 묻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에 쓰라고 했는데 경험의 구체적인 것들을 되게 묻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SK는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보자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새마을금고의 3가지 항목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제 500자의 새 항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1500자 안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추각해서 좀 쓰는 게 어려운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네. 한 항목 한 항목 같이 짚어보면서 실제로 전략을 같이 다듬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 과정에서 기반하여 작성해 주세요. 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고요. 아까 진호 쌤이 새마을금고는 자소서를 쓸 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그쵸. 주셔서 1번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게 그 산업군 적합도, 그러니까 이제 비전 가치관 적합도와 그다음 직무 적합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1번 항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항목이시겠습니까? 이겠습니까? 결국 이제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을 물어봤습니다. 네. 결국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치관 적합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적합도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향두레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정신 또는 이제 처음에 조합원을 설립했을 때 그 비전과 미션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시면서 그것들이 이제는 지금 금융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이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금융권의 형태로 변모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점을 1,300개나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동네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공동체 의식을 강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그 공동체 의식은 보통은 이제 보다 보면 팀워크에서 내가 리더를 했고 리더로서 뭔가를 성과 창출했다라는 것을 많이 쓰기 마련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새마을금고의 공동체 의식은 리더의 공동체 의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팀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 조직에 뭔가 윤활유가 됐다거나 팀 전체 성과 달성, 그러니까 내 성과를 통해서 팀 전체 성과가 달성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조직의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는 헌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팀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었고 실제 성과까지 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향두레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이 될 것이고 하지만 금융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금고는 향두레라는 그런 추상적인 가치에서 실제 현재를 보자면 금융이라는 명확한 가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도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그 두 개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타 지원자하고는 차별화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듭니다. 네. 이 가치관 적합도를 묻는 질문인 만큼 가치관을 좀 잘 서두에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항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였는지 작성해 주세요. 5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가 2번에 나왔는데 여긴 네.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새마을금고와의 접점을 좀 무리해서 여기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하고 접점은 아까 전에 그 가치관 적합도인 1번에서 충분히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써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1번하고 지금 좀 다르죠. 1번은 가치관을 물어봤고 좀 추상적인 가치를 물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명확하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물어봤죠. 그 말은 즉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융권에 맞는 이 행원에 맞는 그 이제 직무 적합도를 물어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00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쓸 때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나만 열심히 한 거를 가지고 500자를 쓰지 말고 두 가지 노력을 250자씩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 관련 이제 인턴도 했을 것이고 또는 자격증 획득도 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에 참여를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서포터즈로 활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새마을금고를 활용할 때 당시 그냥 이제 소비자적 가치, 내가 적금을 들었더니 행복했다라는 가치가 아니라 적금을 들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타 은행보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보니 이 적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가치관을 줄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정신과도 부합하고 이제 그런 실생활에서 고객의 이제 경험을 내가 생산자적 관점으로 어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경험을 넣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그 경험 두 가지는 단기적으로 했건 중장기적으로 했건 또는 첫째, 둘째가 됐건 아니면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했던 거와 그다음 서포터즈 했던 거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체계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항목에서는 좀 구체성을 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번 항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와 목표를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 항목 같은 경우는 포부를 작성하거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지원자들이 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좀 뜬구름 잡기식의 내용이 써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권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 소위 그냥 단순히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서 고객이 오게 되는 인바운드 영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웃바운드 영업할 수 있냐고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입사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는 고객들을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기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는 고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외부에 있는 잠재 고객들을 끌어올 거냐. 이게 이제 IT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앱을 이용한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 오는 고객들에게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을 해서 다른 고객을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작성을 하려면 지금 당장 이제 1, 2번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내 경험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새마을금고의 실제 전략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제 경영 보고서들을 읽으시고 새마을금고가 어떠한 신사업 전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그 새마을금고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은 되게 클 것인데 여러분들은 입사하면 한 부분만 맡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 비전을 봤을 때 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입사 후 포부를 단계별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추천이 되겠습니다. 네. 저 또 이 새마을금고를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이제 본인을 어필할 때 자소서나 면접에서 본인을 어필할 때 혁신이나 도전 같은 거를 좀 어필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내가 성실하다, 협업을 더 중요한다. 혁신과 도전이냐 아니면 뭐 성실과 협업이냐 이 중에 어떤 거를 강조하는 게 조금 더 그분들한테 어필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은 1, 2,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치관 적합도가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직무 적합도가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이 정도로 이제 인사 담당자들도 가이드를 받고 평가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혁신이 들어가면 5점이고 협업이 들어가면 1점이고 그런 이제 평가 점수는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읽어봤을 때 누가 읽어봐도 이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비전과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5점을 받을 것이고 직무 적합도도 혁신이 됐건 아니면 협업이 됐건 문제 해결력이 됐건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형성이 되고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들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면 이제 5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남규 아나운서 말씀 주신 협업의 경우에는 1번에 녹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단순 협업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에 맞춘 협업입니다. 그다음에 혁신과 같은 경우는 3번에 녹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또 그렇게 작성을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번에 협업을 넣고 3번에 혁신을 넣으라고 해도 각각 다 달라져요. 네.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다 새롭게 재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이고 이제 금융권을 이해한다면 현재 이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하자면 뭐 하나만 찝으라면 저는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 또한 지금 이제 오프라인 고객 수가 계속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만 하더라도 사실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뱅킹을 하거나 네. 또는 이제 온라인 전용 이제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에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가서 좀 번거롭잖아요. 사실 가는 것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또는 부서 간의 통폐합 이거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경영적인 측면에서 부서 간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나는 그럼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이 다른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새마을금고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요. 또다시 이렇게 새마을금고에 지원하게 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새마을금고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드린 부분을 잘 어필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합격권에 가까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조언을 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최종 합격 발표가 나게 되면은 특이하게도 다른 은행과 좀 달리 선 입사 후에 연수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수수 3개월을 지점에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 이후에 연수를 받게 된다는 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격한 그 이제 통지를 받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고객들을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봤을 때 면접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순발력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처 질문이 나오더라도 순발력 있게 그걸 대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면접 때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 이제 그 요원이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 4층에 가야 되는데 8층을 누른 거예요. 이런 장난기를 발휘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좀 당황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는 것들을 면접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고객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순발력이 좀 부족하고 뭔가를 하는데 난 좀 뜸들이는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면접 준비를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가치관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를 누가 읽어봐도 명문이다. 새마을금고에 정말 적합한 인재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녹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사흘 정도 남았습니다. 사흘 동안 오늘 진원쌤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서류 작성 잘 해주시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쌤은 2부에서 또 인권위원장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자.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UDM텍입니다. 자동화 설비, 공정, 공장 설계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UDM 솔루션 업체로 사업 PM을 담당할 경영지원 관리자 1명을 모집합니다. 사업 PM은 영업과 프로젝트의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업관리, 프로젝트 운용, 영업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산업공학, 기계공학, 정자공학을 전공한 분을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경영지원 관리자 1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서멀마스터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와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품질과 안전관리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품질관리 업무로는 제품의 입출고와 부적합품 관리, ISO 9001 등을 관리하게 되며 안전관리 업무로는 작업환경, 교육, 작업자 건강검진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인근 거주자 및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은 11월 4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용권 또한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인데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TNL 커뮤니케이션에서 디지털 및 기타 인쇄기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디지털 인쇄 및 기타 재봉기 조작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 위치한 경동 ENC 주식회사에서 건설경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정기 공사업 관련 신고 업무, 일용직 신고 관리, 매입 매출, 공과금 관리 등 기타 총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회계 프로그램 능숙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200에서 2,3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직권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빠르게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 통해서 그동안의 서름을 다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 이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저희가 좀 내용이 많아서 얘기를 좀 못 나눴는데 네. 지난번에 이사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다고 네네. 마무리 좀 잘하셨습니까? 그렇지 이사업체 견적을 내고 있는데 네.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표정이 좀 네, 안 고민 좋으시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나가서 놀기 좋은 날씨인데 네.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은 다음 주에 부산을 출장을 가요. 그래서 간 김에 이제 그 뭐 놀고 오는 그런 건 못할 것 같고 좀 일찍 가서 바다 한번 보고 오는 게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부산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에 부산 정말 많이 갔다 왔잖아요. 네. 부산 한번 어떤 맛집 같은 거 소개해 소개 좀 주실까요? 해주세요. 네. 부산 맛집이요? 일하러 갔었죠? 저는 좋은 장소는 알고 있는데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었고요. 뭐 해운대. 송도 그리고 삼락 생태공원 어. 갔었는데 그 공원이 되게 탁 트여 있고 뭔가 바다도 좋지만 뭔가 풀과 함께 또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거기. 가실 건가요? 네, 거기 가겠습니다. 실제로? 인증샷 그럼 저희가 또 기다리고 인증샷 있겠습니다. 또 최대한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음. 금요일 저녁에 늦게 이렇게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분장실로 들어오시더니 저 여기서 회사에서 자고 간다고. 설악산 이분이 설악산 가시죠. 그게 바로 접니다. 어디 갔다 오시려고? 네. 그날 토요일 날 설악산에 가야 됐는데 아침 6시에 출발을 해야 됐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집에서 나오고 하면은 한 3시에는 나와야 돼가지고 전날 술도 드시고. 아, 네. 술은 아닌데 그냥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는데 얼굴이 소리 아니죠? 그냥 빨개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회사에서 잡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렇게 네. 좋은 곳을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요즘 다니실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어서 아니 저희 그 취업할 때 그 노래 네. 나오잖아요. 축구 노래. 오 대한민국 이거 공채 나오잖아요. 승리를 네, 위하여.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어.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좀 흥얼거렸더니 다른 분들이 다들 들으셨나 봐요. 설악산 얘기도 좀 해보면 설악산 어땠나요? 설악산은 가풍이 절정이라던데. 네, 제가 저번 주에 다녀왔는데 이번 주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오. 네. 그때 저번 주보다는 조금 저번 주는 살짝 덜 익었어가지고 이번 주에 가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도 너무 좋고 취준생 여러분들 콧바람 한번 쐬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새벽에 가야 된다는 거, 하루 종일 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토요일에 비가 오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원 씨 오늘 주제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 9개월째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 앞길이 막막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면접 또는 인적성 검사장에 가보면 그 이제 퀵 서비스 또 오토바이들이 되게 그 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오전에 A 기업 보고 그다음에 오후에 B 기업 보고 되게 이제 생존이 걸린 뭐 그런 거다 보니까 네. 퀵 서비스 위험한 것까지 이제 그 감수하면서 실제 취업 전쟁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한 기업에 지금 신종 고용 세습 형태가 지금 나와 있어서 취업준비위원회에서 이를 좀 다뤄서 심각하게 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또 심각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 고용 세습이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텐데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또 엄격하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진지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앞서 송쌤이 말씀해주신 기업을 편의상 A기업이라고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기업은 지난 3월에 무기계약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겉으로만 봤을 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다니 참 막막하기만 한 취업시장에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 108명이 직원 자녀와 형제, 자매, 며느리 등 친인척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결과가 11%만 답변한 설문조사라서 아마 전 직원을 제대로 조사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곧 정규직이 될 거니 계약직으로 우선 입사를 시키라는 노조의 권유 또한 있었다는 직원의 증언도 등장을 했는데요. A기업만의 일이라면 차라리 다행일 것 같은데 국감 자료에 따르면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은 현재 15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근무 여건이 좋은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이런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또한 노사와
자율 원칙만 내세우고 있고 정부로 인해서 시정 명령 후에 처벌을 한다고 해도 최대 벌금은 500만 원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뿌리 깊은 고용 세습, 근절할 방법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기업을 관련한 뉴스를 최근에 보고서는 좀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그쵸, 네. 송쌤 같은 경우는 취준생들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더욱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 세습 현대판 음서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취준생들의 가슴에 대목을 박는 그런 지금 일인데요. 이전에 사실 저희가 금융권에서 채용 비리가 일어나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지속적으로 이제 처벌 대상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바뀌었던 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서 더 저희가 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좀 바뀌길 바라면서 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좀 나와서 더 씁쓸함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 화두가 되고 있는 A 기업이 워낙 또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기업이어서 더 좀 씁쓸함을 남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A 기업은 평균 연봉이 6,7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 555명을 채용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이제 65.9대 1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땀 흘려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든 이 판국에 이제 그 정규직 전환은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직원들의 이제 친인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업이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선망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는 A 기업의 이제 고용세습 의혹을 밝혀달라는 글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취준생들의 부모님들 또 취준생들의 마음은 얼마나 쓰릴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최대 벌금이 500만 원 선에서 그친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푼돈에 불과할 것 같은데 정부의 움직임은 어떤 편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건은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상조사가 될 예정인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 국감에서 해당 기업의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A 기업은 현재 친인척 그 전환하고 그다음 입사하고는 별개다. 시점도 다르고 별개라고 하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실제 지금 전환된 분 중에 한 분이 인사처장의 그 와이프분이었습니다. 네. 네, 인사처장의 와이프분이 실제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실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한 분도 아니고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인척으로 분류가 돼서 되어 있던 상황은 어떤 변명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지만 11%만 조사했는데 이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이걸 100% 다 조사했을 때는 더 좀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좀 친인척이 지나치게 많다 이 의혹이 해명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아까 전에 인사처장의 이제 부인분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100명 중에 그보다 더한 소위 이제 임원진에 뭔가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맞죠? 네. 그러면 취준생들하고 바로 이제 사실 경쟁을 통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바로 정규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특권을 거부하는 현재 시대 흐름에 당연히 반하게 되고 네. 고용 정의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엄격하게 다뤄야 되지만 이것들은 정말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으나 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나온다면은 이 부분은 확실히 넘어가야 되지 못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침 또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니까요. 네. 신속하고 또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송쌤이 보시기에 A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고용 세습의 근절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이제 비리가 한번 저희가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다 점검이 된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계속 말하지만
사실 기업들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범법 행위라는 것 또는 취준생들의 마음을 진짜 억장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죄의식이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식 변화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루빨리 바뀌어야 되는 건 맞겠으나 그래서 이게 지금 단절이 이 기업뿐만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를 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네네. 기업들도. 그래서 빨리 이제 이것들은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될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실제 정규직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정규직 또한 소송을 걸었고 예전에도 채용 비리 때문에 탈락한 취준생들이 한 10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여 명이 총 합쳐져 가지고 5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진 인사관리 기능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과정에서 경쟁을 잘해야 될 것이고 네. 결과 또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현재 정부의 그런 바람하고는 정말 이제 차별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A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뭐 네. 국정감사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야당이 좀 이 문제를 두고 집중 화두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단체 협약에 이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기업이 15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의 협약 내용의 이름이 이제 우선 특별 채용이라고 하거든요. 우선 특별 채용 거기서 이제 딱 이미 고용 세습이라는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노조원 수가 가장 많은 현대자동차의 기준에서 좀 말씀드리자 보면 어떠한 조항들이 있냐면요. 그 신규 채용 시에 정년 퇴직자 및 25년 근속한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명 정도는 인사 원칙에 따라 동일 조건에서 채용을 우선시한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 자체만으로도 이미 공정한 경쟁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금호타이어 또는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큰 대기업들 되게 공명정대해야 되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큰 대기업에서 비슷한 조항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퇴직하고도 지금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거든요.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을 우선시한다. 또한 성적이 외부 응시자하고 같을 경우에도 조합원 자녀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런 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더라도 채용 만약에 조건이 같고 스코어가 같으면 둘 다 채용을 해야죠. 왜 거기서 조합원이라고 해서 우선시를 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대기업 15군데 정도가 계속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스펙 쌓고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나는데요. 네. 아무리 이런 행위를 정말 불법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법의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을 보시면 고용정책기본법 7조와 그다음에 직업안정법 2조 균등한 처우 원칙에 따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는 성별, 연령, 신체 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 신분이라는 단어 요즘에 쓰나요? 안 쓰잖아요. 안 이건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사회의 발전에서 이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법령에 이 부분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은 법법 행위가 맞는 거죠. 위법 네. 행위입니다. 자,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분이라는 말을 요즘 쓰지가 않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이 고용 세습이라는 게 법조항에 담겨 있는 걸 보고 더 놀랐거든요. 그쵸. 여기에 또 추가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법조항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위법한 행위인데 이렇게 만연하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맞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지금 대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니까 봐줄 것만 좀 봐줘야 되는데 이런 위법한 조항까지도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벌 조항을 보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500만 원이면은 그 대기업의 연봉에 그냥 한 2달 월급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워낙 힘이 강하고 또 이런 것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500만 원 맞고 채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허다한 것입니다. 이 500만 원에 대한 처벌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고용 세습이라는 문제점은 기업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정부 또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쌤의 순찰살인 한마디 듣기 전에 우리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A 기업이 어딘지 참 궁금해지는데 뉴스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A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이런 형태가 참 많은데 운이 안 좋게 좀 A 기업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고용 세습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항상 스펙 쌓고 뭐 공부하고 이런데 갑자기 조합원의 뭐 자녀라고 해서 취직이 된다 이러면 정말 허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고용 세습에 관한 문제는 근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진원쌤의 촌철살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 18시간도 근무하지 못하는 일명 메뚜기 알바 취준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183만 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36년 만에 최고치의 지금 고용 불안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귀족 노조들이 자녀들에게 버젓이 지금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노조들이 무슨 말을 또 하냐면 기득권을 철폐해야 된다는 거가 취지이기도 해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기득권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철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의 그 이제 대우는 그들에게 가면 될 것이지 그들의 자녀분들은 그 기업에 공헌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정말 능력 중심의 채용 그리고 역량 중심의 채용을 통해서 공정한 지금 채용을 이끌 수 있도록 저희 방송이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의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해 소식으로 채워주셨는데요.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송진원 노무사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